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전해들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다만 미군 지상군 투입은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공중 지원 등 다양한 군사 옵션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노동절 직후 11명의 후보를 면접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후보군에는 현 연준 이사 미셸 보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전 연준 인사와 월가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신형 AI 칩 B30A를 개발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이 칩은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으로 성능은 주력 제품 B300의 절반 수준이지만 핵심 기능은 유지됩니다. 엔비디아는 이르면 다음 달 중국 고객에 샘플을 공급하고 또 다른 전용 칩 RTX 6000D도 9월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이 젠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고요. 차익 실현까지 쏟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특히나 빅테크 랠리가 어느 정도는 하락으로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AI 거품론까지 겹치면서 낙폭을 크게 키웠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하락을 했고요.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 가졌습니다. 이번 주 역시 빅테크, 이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망세인 자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주의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혜경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도 팔자 전환, 코스피 좀 가만히 있어줘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코스피 지수가 좀 연일 하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박스권 아래로 더 탈피하면서 어제도 참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3,150선을 후퇴했습니다. 댓글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떤 배경 때문인지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 팔자세가 강한 가운데 주요 아시아 증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8월 들어 아시아 주요 증시는 동반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는 6% 넘게 올랐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0년 만에 3,700선을 돌파했습니다. 대만 자취한 지수 역시 4% 넘게 올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는 2.89%, 코스닥은 2.15%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꼴찌 수준의 성적표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책 기대감이 꺾였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상승 랠리를 이끌었는데 그런데 7월 말 고정인 3,254포인트 직후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외국인과 개인 모두 실망 매도를 내놨습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3.9%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부진이 겹쳤습니다. 코스피 200기업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실장 기대치의 92%에 그치며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거래처 집계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6% 이상, 순이익은 23% 넘게 줄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크게 기대에 못 미쳐 어닝 쇼크를 겪으면서 영업이익 1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내준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 악화입니다. 외국인은 8월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약 4,6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요. 이 중 90% 가까이가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외국인이 사자세로 돌아섰는데 세제 불확실성과 실적 부진이 겹치자 4개월 만에 다시 발길을 돌린 겁니다. 특히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일본 시장에서는 매수세로, 한국 시장에서는 매도세로 각각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요즘 아시아 증시는 썸머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 증시, 특히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하락폭을 면치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꺾인 상황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진도 나왔고 거기에다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세제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있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전망은 세 가지로 크게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제 개편 수정 여부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초반인 수준으로 일본의 15배, 대만의 17배에 비해서 낮다는 건데요. 다만 세제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할인율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증권 세제 개편안을 일부 완화하거나 속도 조절에 나설 경우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입니다. 금통위가 다음 주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2.5%까지 낮춘 상황에서 추가 인하 가능성은 경기 방어 차원에서 의미가 크지만요. 반대로 원화 약세와 외국인 이탈을 자극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심리와 직결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겁니다. 세 번째는 업종별 차별화입니다. 하나증권은 최근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율이 0.9%로 낮춰졌지만 조선이나 디스플레이, 방산, 반도체 등은 오히려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93% 이상 급증하며 반도체 업황 회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선별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한국 증시는 정책 리스크 완화와 통화 정책 방향, 여기에 외국인 매수세 회복 여부가 삼각축으로 맞물리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역시 이번 달 말까지 정부와 한은의 메시지에 따라 한국 증시가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조정세를 더 깊게 밟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방향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음 주에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지 계속해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정책의 리스크가 완화가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해서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트럼프 인텔 구출 전 결국 세금 투입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요즘 반도체 기업 인텔을 앞두고 계속해서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10%를 인수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그 소프트뱅크가 20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행보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는 18일 성명을 통해 인텔 본통주를 주당 23달러에 매입해 총 20억 달러 규모 약 2%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소프트뱅크는 인텔의 5대 주주에 오를 전망입니다. 발표 직후 인텔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 이상 뛰어 2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재무적 지원을 넘어서 전략적 성격이 짙습니다. 손 회장은요, 인텔은 지난 50년간 혁신을 주도해온 신뢰를 더할 수 있는 기업이라며 이번 투자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 확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프트뱅크 AI와 반도체 분야의 중심으로 미국의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도 인텔 지분 10%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규모로는 약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 14조 원에 달하는데요. 단순 보조금 지급 대신 반도체법 보조금을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미국 정부는 인텔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도 있겠습니다.
배경에는 국가 안보와 공급망 이슈가 있습니다. 인텔은 대만 TSMC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미국 기업으로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전략 자산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하지만 기술 경쟁에서 엔비디아와 AMD에 밀리고 파운더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TSMC에 뒤처지며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투자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정치, 경제적 의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소프트뱅크의 투자,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켜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소식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한마디로 정책 주도형 구출 프로젝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뱅크의 20억 달러 투자와 미 정부의 지분 참여 검토는 인텔의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입니다. 인텔 CEO가 신임 투표라고 표현했듯이 이번 자금은 오하이오 파운드리 공장부터 지원해 증설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와의 설계 제조 시너지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나아가 미 정부가 실제로 지분을 확보하면 공급망 인부를 명분으로 빅테크 발주가 인텔로 재분될 여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핵심 문제는 자금이 아니라 혁신 부재라는 지적이죠. 자금 투입만으로는 엔비디아와 TSMC와의 기술 격차를 메우기가 어렵고요. 월가 일부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파장은 단기적인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의 부담 요인이 더 큽니다. 미 정부가 이해관계를 가진 인텔의 경우 정책적 안전판으로 밀어줄 경우에는 일부 파운더리 물량의 정책 재분배 압력이 커질 수 있고요. 보조금 조달 규정이 인텔 우선으로 작동하면 수익성과 점유율 측면으로 압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인텔의 생존 열쇠는 정책 자금이 아니라 실질적 기술 혁신과 대형 고객 계약에 달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인텔 투자 지금 계속 적자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인텔인데 이번 투자로 인해서 다시금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6억 달러 대이동, 기회 신호냐, 위기의 전조냐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 다시금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지금 젠슨 미팅을 앞두고 계속해서 좀 투심이 얼어붙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전반적인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모두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예정된 잭슨홀 미팅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시장 전반에 경계감이 짙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9월 금리 인하 신호가 분명한 나올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형 투자자, 이른바 고래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수에 나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저점 매수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건 리플입니다. 최근 재단이 약 2억 개 규모의 XRP를 미확인 지갑으로 이체하면서 긴장감이 더 커졌는데요. 기관 거래 준비나 주문형 유동성 확대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시각과 함께 대규모 매도의 전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버팀목을 확인하고 있지만 장기 흐름을 여전히 약세를 보이면서 뚜렷한 추세를 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리플은 이렇게 좀 대규모 이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먼저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온체인 분석업체 센티멘트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6% 이상 조정을 받는 동안에도 대형 보유자, 흔히 고래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2만 개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이들 보유량은 가격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움직임을 중장기적인 저점 매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플은 불확실성이 더 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 매체들은 이번 대규모 이체를 기관 거래 준비나 ODL 운영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보고 있지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만약 실제 매도로 이어진다면 3달러
리프에서 지지선 붕괴 가능성도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RSI가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반등 신호가 뚜렷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종합하자면 비트코인은 대형 투자자의 매수세와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맞물리면서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중기적인 지지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리플은 이번 이체가 어떤 성격으로 확인되느냐에 따라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기관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면 호재가 되겠지만 단수 매도를 드러낸다면 추가 하락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키는 잭슨홀 미팅뿐만이 아니라 리플의 대규모 이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이슈들이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전혜경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스가 지원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OCI 홀딩스, 세 번째로는 어제 엔터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서울경제 단독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이른바 마스가 지원을 위해서 추진 중이던 기금 신설에 제동이 걸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조선업계에 관심이 컸던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정부가 왜 새로운 기금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새 기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따로 마련된 재원이 없다는 겁니다. 새 기금을 세우려면 기존 특별회계와는 별도의 돈줄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법안은 사실상 일반 회계 예산을 끌어다 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를 통해서 조선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기금을 만들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마스가 지원법을 발의한 건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군함 정비나 건조 사업에 뛰어들 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기재부는 현행 제도만으로도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며 굳이 기금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새로운 기금보다는 기존의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아예 상주 사무실을 설치하자라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네, 이건 조선업계와 정부의 모두의 필요가 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한미 조선협력이 단순한 선박 정비를 넘어서서 조선소 인수나 군함 공동건조 같은 더 큰 그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DC에 전담 사무실을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검토를 하고 있고 입지는 워싱턴 코트라 건물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는 조선업을 전담하는 부처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상무부가 관할하긴 하지만 우리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과처럼 딱 정해진 조직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협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담당자를 찾기가 애매합니다.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현지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행정부와 꾸준히 접촉할 수도 있고 국내 대형 조선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연구소, 학계까지 참여할 때 현지에서 교류할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한미 간의 조선 협력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중국이 현재 견제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강하게 견제 메시지를 내놨다는 건데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가 연일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군사적 위험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조선사가 만든 군함이 만약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작전에 투입된다면 양국이 중국과 직접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경제적 손실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과 자본을 붓다 보면 한국 내부의 생산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반발 뒤에는 사실 해양 패권 경쟁도 함께 깔려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조선국이고요. 군함 보유 대수만 놓고 보면 이미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 자국의 전략적 입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중국 1, 2위 조선사가 합병을 서두른 것도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정부는 새로운 기금보다는 기존 예산에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상주 사무소까지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마스카 프로젝트, 한미 조선 협력이 산업을 넘어서서 어떠한 결과를 불어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OCI홀딩스가 미국 텍사스에서 진행되던 1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OCI홀딩스의 미국 자회사인 OCI 에너지가 터키 에너지 기업 사반치 리뉴어블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OCI 에너지가 부지 확보와 인허가 같은 초기 개발을 끝낸 뒤에 실제 발전소 건설과 운영은 사반치 리뉴어블스가 맡게 되는데요. 일단 럭키7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텍사스 댈러스 북동부인 홉킨스 카운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규모는 100메가와트고 여의도 크기와 비슷한 745에이커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완성이 된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3만 가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바로 전력 수요인데요. 이 지역에는 2028년까지 3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들어섭니다.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OCI가 이 프로젝트를 매각한 것도 이렇게 커지는 수요와 맞물려서 전략적으로 움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텍사스 지역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에 대해서도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인데요. OCI홀딩스 이번에만 올해에만 여러 차례 지금 매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 확장세가 어떤지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OCI홀딩스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선루프와 페퍼 그리고 이번에 럭키7까지 올해에만 벌써 3건의 프로젝트를 매각했는데요. 규모로만 따지면 총 48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현재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만 약 5.9기가와트 규모의 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고요. 점유율로 따지면 15% 정도로 사실상 텍사스 태양광 개발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측은 특히 AI 데이터 센터 붐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ESS를 연계한 프로젝트를 새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습니다. 낮에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밤에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OCI홀딩스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태양광의 보조금 규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를 좀 완화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좀 완화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광 업계에서도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좀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체크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규정 확정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태양광업계 전체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6년 7월 4일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그날까지 공사가 많이 진척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 확정된 규정에는 훨씬 유연하게 나왔습니다. 2026년 7월 이전에 착공만 하면 4년 안에 완공을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착공 기준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지대만 설치를 해도 착공으로 인정을 해주기로 한 건데 이 덕분에 미국 내 태양광 설치는 적어도 2029년, 길게는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OCI 홀딩스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 같은 국내 기업들도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미국 태양광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세액 공제 관련해서 좀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들 다시금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태양광 관련주들의 움직임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해외 콘텐츠, 특히 드라마 수입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국내 엔터주들이 어제 반짝였습니다. 한한령 완화 신호가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어떤 조치가 지금 발표가 된 건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 중국에서 방송과 영상 규제를 담당하는 광진 총국이 최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네. 핵심은 외국 드라마 같은 해외 우수 콘텐츠를 더 많이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드라마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겠다고 했는데요. 또 한국이나 일본 작품의 리메이크 제한을 풀고 수입 드라마 자체를 장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에 사실상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를 막아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드라마 수입 쿼터가 크게 완화된 건 사실인데요. 다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쿼터 숫자는 없었고요. 그래서 한한령이 전면 해제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역시 그래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엔터주들의 흐름도 한번 체크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 국내 시장이 전반적으로 쉬어갔던 가운데 네. 엔터주들은 그래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삼화 네트워크스가 상한가에 올랐고요. 그리고 아센디오나 펜 엔터테인먼트, SMCNC 같은 드라마 제작사들도 20에서 30%씩 급등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대표 드라마 제작사인 화책필름앤TV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망고TV를 운영하는 회사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관련 기업 주가가 오른 건 이번 규제 완화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고요. 특히 한국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이나 더글로리처럼 이미 음지에서 인기가 확인됐기 때문에 공식 개방만 이뤄진다면 바로 시장이 열릴 거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뿐만이 아니라 콘텐츠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중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투자에도 어떤 흐름을 가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터주의 전망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최근 엔터주들은 말 그대로 호재가 좀 겹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콘텐츠 흥행을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삽입곡인 골드는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영국 차트 정상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뒷받침이 됐는데요. JYP 엔터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25%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466%나 증가했습니다. SM과 YG 엔터테인먼트도 3분기 연속 깜짝 실적을 냈고요. 하이브 역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한령 해제를 발표한 건 아니라는 점, 또 엔터업종 특성상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이 콘텐츠 규제 완화 소식에 힘입어서 어제는 엔터주들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깃들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엔터주들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까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전해 들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다만 미군 지상군 투입은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공중 지원 등 다양한 군사 옵션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노동절 직후 11명의 후보를 면접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후보군에는 현 연준이사 미셸 보먼과 크리스토퍼 월러, 그리고 전 연준이사와 월가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중국 전용 신형 AI 칩 B30A를 개발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이 칩은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으로 성능은 주력 제품 B300의 절반 수준이지만 핵심 기능은 유지됩니다. 엔비디아는 이르면 다음 달 중국 고객에 샘플을 제공하고 또 다른 전용 칩 RTX 6000D도 9월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주가가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6%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약 3조 원을 투자해 인텔 지분 2%를 확보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10% 지분 취득을 검토 중입니다. 이번 투자가 인텔의 부진 탈출과 반도체 경쟁력 회복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간밤 이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큰 이벤트가 있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나서 이 관망세가 조금 더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AI 거품론까지 겹쳐지면서 반도체주, 빅테크 랠리들이 조금은 하락으로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이 나스닥 지수가 좀 깊은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1.46% 하락했습니다. 역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낙폭이 강했고요.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S&P 500 지수 또한 0.59% 하락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좀 하락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은 힘을 내주면서 0.02% 상승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0.76%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죠. 의사록 공개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잭슨 미팅에서도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좀 관망세가 있는 모습입니다.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1%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기술주 중심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WTI 국제 유가 1.15%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평화 협정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이 M7 종목들 그리고 빅테크 랠리를 가졌던 AI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3.5% 빠졌고요. 브로드컴도 3.55%, AMD가 크게 빠졌습니다. 5% 넘게 하락을 면치 못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이고요. 그동안 AI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나도 잘 갔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라클도 5% 빠졌고요. 팔란티어가 더 크게 빠졌습니다. 9% 빠졌는데 팔란티어가 5거래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치에서 지금 15%나 밀린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인공지능 수혜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랠리가 펼쳐졌던 만큼 이제는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요. 팔란티어 오늘장에서 9% 넘게 빠졌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그래도 소부장단에서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0.5%, 0.15% 그래도 상승부를 켜줬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라이릴리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부를 켜준 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좀 큰 빅테크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만 오늘은 투심이 얼어붙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통해서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 그리고 홈디포까지 실적이 나왔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소식부터 볼까요? 아마존이 아니라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이 신형 AI 칩을 착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중국에 지금 신형에 대해서 개발을 한 상황인데요. H20 칩을 다시금 이렇게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허용을 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지금 새로운 신형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AI 칩 B30A 개발인데요.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의 칩입니다. 이제 새로운 칩을 만들면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칩 같은 경우에는 단일 다입니다. 하나의 실리콘 조각 위에 모든 부품을 얹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 단가와 구조는 단순해지지만 기존의 주력 제품인 B300 가속기의 절반 수준의 성능에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판보다는 성능을 조금은 줄인 중국 맞춤형 이 버전이다라는 점에서 좀 더 눈에 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요즘 반도체, 이 AI에 대한 랠리는 펼쳐지고 있지만 이 간밤에는 AI에 대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만큼 3.5%는 하락했지만요. 그래도 새로운 칩이 나온다라는 점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고대역폭 메모리, 칩 간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고 있는 NV링크가 지금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빠르면 다음 달 중국 고객에게 샘플을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맞춤형 칩에 대한 개별 배경도 보니까요. 아무래도 대중 수출에 대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H20 칩 판매를 금지했다가 7월에서야 제한적으로 허용이 됐는데요. 그런데 B30A 역시 아무래도 정치적인 변수가 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시사는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AI 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면 기술에 대한 우위가 흔들린다라는 우려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13%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중이 좀 만만치 않은 만큼 관련해서 실제로 이 중국에 샘플을 좀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수출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판매 수익의 15%를 내야 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점도 좀 포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마침내 나오게 됩니다. 관련해서 어떤 숫자가 찍히느냐에 따라서도 앞으로의 이 반도체 랠리들에 따라서 이 투심이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20 칩 이외에도 신형 칩이 이제는 개발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실제 중국의 납품이 가능할지까지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네, 테슬라입니다. 일본에도 FSD 자율주행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일본의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AI 방식, 엔드-투-엔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고정밀 지도에 의존하지 않고 카메라로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올 여름부터 사실 이 FSD 주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운전을 실시하면서 안정성을 검증하고 AI 학습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반 운전자까지 활용 범위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렇게 이미 판매가 된 차량 이외에도 이렇게 일반 도로에 또 달리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실제 사고를 내지 않고 잘 달릴 수 있을지 이 점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중에 레벨 2 버전이라고 하니까요. 레벨 2 버전 같은 경우는 핸들에 손을 얹어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수동 운전에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계속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람이 규칙을 설계하지 않고도 AI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조작을 하는 그런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 무선 통신 방식으로 통해서 이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소식들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는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특화된 모델 YL을 곧 출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중국에서 출시가 된 만큼 어떠한 판매 실적을 내게 될지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이버 트럭 생각보다 팔리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만 52,000대 그쳤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예약 주문만 보더라도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했을 때는 굉장히 팔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직 사이버 트럭에 관한 좀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 투자자들의 판단까지 곁들어 있다라는 점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이슈가 있으니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홈디포입니다. 장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홈 관련된 좀 업체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적인데요. 2분기 매출, EPS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452억 8천만 달러고요. EPS가 4.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기 때문에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전망치 또한 2.8%로 지난해 비해서 좀 2% 감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홈디포가 이렇게 실적을 내지 못한 이유는요. 부진한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은 이 경기 악화뿐만이 아니라 고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까지 좀 더 엮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집에 대한 리모델링보다는 소규모로 자가 수리를 하는 요구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홈디포의 실적 또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밤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통해서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 신용 등급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관세에 대해서 또 한 번 이 추가 품목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텔, 요즘 계속해서 좀 잘 가고 있는 흐름이죠. 어떤 소식인지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용 등급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S&P 바로 신용평가사죠. 신용 등급을 이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지금 무디스에서 이 신용 등급을 하락하면서 좀 비관적인 평가를 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S&P에서는 신용 등급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도 안정적으로 포착을 했는데요. S&P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그의 감세, 지출 법안에 따른 재정정차 증가세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S&P 500 지수 관련해서도 지금 미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대립 속에서 신용 등급을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 플러스로 강등한 바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 자체가 재정 적자뿐만이 아니라 부채를 높이기는 하지만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정책 변화, 그리고 미국 경제 회복 탄력성과 다양성을 압박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부합한 것으로 포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수 확대뿐만이 아니라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어떤 재정에 대해서도 적자를 상쇄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재정 적자는 지난달만 하더라도 조금은 불어난 상황인데 수입이 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좀 충당이 될 것이다라고 포착을 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무디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디스가 지난 5월이었죠. 신용 등급을 좀 강등하면서 뉴욕 증시를 좀 크게 흔든 바가 있었는데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실제 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세가 지금 S&P 신용평가사에서는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역시나 무디스에서는 계속해서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으니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를 통해서 어떤 소식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된 관세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50%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가전제품 관련된 주가들도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여기 대상에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407개 품목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불도저라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풍력 터빈이라든지 중장비, 철도 차량과 가구, 펌프 등이 다 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된 기업들 또한 좀 주가 흐름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특정 수입품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철강과 알루미늄 사업 재건을 위한 보호 조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안보차관은 우회 경로를 차단해서 자국 산업이 재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좀 문제는 한국산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냉장고와 냉동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과 엘리베이터 같은 이 관세 대상이 더욱더 포함되는 게 많아졌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이 화장품 용기까지 포함이 되면서 영향이 조금 더 상당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50% 관세로 인해서 품목이 추가로 더 많아졌다라는 점을 좀 더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미 수출에 대한 한국에 대한 피해 규모도 굉장히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추산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철강, 알루미늄 관련된 주가 흐름들까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볼까요? 바로 인텔 소식입니다. 간밤에 6%까지 좀 반등하기도 했었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인텔입니다. 지금 이 인텔이 미국 정부에 이어서 소프트뱅크도 지원 사격에 들어섰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2분기에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텔 안에서는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도와주겠다,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이고요. 소프트뱅크 또한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분의 2%를 인수하겠다라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지분 10% 취득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투자자까지 나섰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고요. 인텔 칩에 관해서도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프트뱅크가 만약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면요. 6번째 주요 주주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투자, 인텔을 실제로 살려낼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텔 좀 수년째 적자를 이어오고 있고요. 지난해 손실만 하더라도 26조 원에 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또 CEO 리스크까지 있었죠. 관련해서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인력 감축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월가의 분위기는 좀 싸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텔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혁신의 문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칩에 관련해서 이 칩이 어떻게 지금 생산이 될 것인지 계속해서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춘 모습입니다. 목표 주가 또한 이전보다 낮춘 상황이니까요. 월가의 해석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인텔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이 댓글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민 앵커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국산 AI 칩이 엔비디아 대체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국산 AI 칩으로 인해서 엔비디아를 좀 대체하겠다라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사실 국가대표 AI를 좀 선발하기도 했었죠. 관련해서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산업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번 AI 모델 맞춤형 설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한국형 AI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GPU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직접 설계한 신경망 처리 장치를 한국형 AI 모델과 연결하려는 의도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선발된 기업은 단순 30억 원의 예산 지원만 받는 뿐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확보, 또 맞춤형 칩 설계 구조 구현, 여기에 더해서 제3자 검증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국형 AI 모델 전용 반도체를 새롭게 만들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 국산 AI 칩이 글로벌 경쟁상 대비해서 상용화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해외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국내에서 AI 칩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돕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주목해야 될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총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판도를 주도하고 있는 건 이 퓨리오사 AI와 그리고 리벨리온, 잠재적인 변수인 디벡스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먼저 퓨리오사 AI의 경우에는 LG AI연구원의 초대형 모델, 이 엑사원 4.0을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구동하면서 이미 성능을 입증한 상황입니다. 메타가 과거 인수를 제한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독자 노선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토종 AI 반도체의 상징성을 지녔다, 이런 기업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리벨리온의 경우에는 최근 가장 뜨거운 새로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또 종목으로 보이죠. SK그룹 계열사 사피온과 합병하면서 기업 가치를 1조 3천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삼성 계열사를 비롯해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최대 2억 달러의 규모의 이런 투자금 유치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이미 삼성의 투자를 확보했고 또 IPO 대규모 이런 자금 조달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도 현재 상황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리벨리온의 강점은 이렇게 자금력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또 협업을 하면서 자체 2세대 칩 레벨을 생산했고 이를 4개 묶은 레벨 쿼드를 현재 상용할 계획이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스트 단계에서 이 리벨리온의 결과가 매우 유망하다고 밝혀졌고요.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는 이 성과가 삼성의 투자 결정에도 어떠한 영향을 줬다고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리벨리온은 자금 조달, 또 기술 협력, 여기에 더한 생산 능력까지 이렇게 3박자를 모두 갖춘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디벡스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후보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중국 빅테크 바이두의 드론 로봇에 AI 반도체를 공급을 하면서요.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기술력으로 대형 데이터 센터용보다는 엣지 AI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AI 반도체 칩을 더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를 좀 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기업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이 자립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AI 반도체 동시 공략이라니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AI 반도체까지 무시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시 공략이다라는 점에선 더 큰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관련 소식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아무래도 단독 보도다 보니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정황부터 함께 짚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다라고 시장은 파악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 삼정 KPMG와 만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삼성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부 선을 그었지만 KPMG가 이미 글로벌 금융사들에게 이 스테이블 코인 자문을 해온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암호화폐가 아니라 이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송금과 또 환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삼성과 같이 전 세계 법인 간에 이 매일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기업은 이 부분에서 연간 최대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 1천억 원 이상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추진하면서 발행 주체를 기존 금융사에서 산업기업까지 새롭게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 중인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이 단순한 가전과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도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삼성페이나 삼성 월렛 같은 서비스에 현재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바로 연결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번 움직임의 경우에는 신사업 모색이 아니라 이 글로벌 경쟁에서 새로운 파워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 시그널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지금 스테이블 관련된 그래도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삼성페이라든지 삼성 월렛 같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파장 또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업인 반도체라든지 좀 요즘의 주가 흐름까지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의 흐름들을 어떻게 분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까 나왔던 댓글처럼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위기가 삼성 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만 나와도 파격적인데 사실 본업인 반도체 쪽도 상황이 좋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핵심인 HBM에서 SK 하이닉스에 밀려 조금은 주춤했었죠. 그런데 HBM4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 HBM 매출 성장률은 무려 105%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4%, 또 마이크론의 경우는 33%가 나왔고요. 이에 비하면 훌쩍 뛰어넘는 수치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AI 반도체 랠리에서 드디어 삼성이 새로운 주도권을 다시금 되찾았다라는 국면이 또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어서 파운드리 쪽도 현재 호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계약, 그리고 애플과의 이미지 센서 공급 협약까지 다양한 대형 고객들을 확보하면서요. 단순히 매출 확대가 아니라 이 글로벌 빅테크와 다시금 손잡으면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는 점도 또 계속해서 주목해볼 만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가 흐름도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약 20%가량 주가가 상승을 했고 또 외국인 투자자도 3조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이 지분율이 회복이 된 구조가 현재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 정책까지 더해지니까 투자 심리도 함께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관세 변수는 조금은 부담이겠지만 이 삼성전자는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영향은 앞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평가가 줄곧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 삼성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신사업 카드와 또 반도체 본업의 턴어라운드를 통해 이렇게 동시에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곡선이 앞으로 더 가팔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두 가지 축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신산업을 통해서 결제 인프라를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고요. 또 반도체 주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 합의 장기적으로는 기회라는 댓글입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댓글이 좀 달린 것 같은데요. 웨스팅하우스라고 보니까 아무래도 원전주 관련인 것 같습니다. 어제 원전주들이 크게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또 흔들리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소식일까요? 네, 원전주 쪽으로 하락폭이 좀 보이긴 했는데 네. 그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급락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또 한국전력이 지난 1월 체결한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가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이 반응한 결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해외 원전 수익 상당 부분이 미국 기업으로 앞으로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합의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원전 1기 수출 시 최소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또 용역을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해야 하고 또 여기에 별도로 기술 사용료는 2,40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또 수출하게 된다면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여파로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 8.6% 하락을 했고요. 또 한전 KPS, 한전기술과 우리기술, 여기에 더해서 한국전력과 한신기계 등 관련주 대부분이 5%대가 넘는 또 급락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전 사업을 수주해도 실제 남는 이익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원전주들의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추이도 보셨지만 사실 5일선, 21선은 모두 다 탈환한 모습이거든요. 관련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20%까지 거의 급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합의 그래도 꼭 나쁜 조건만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증권가나 또 전문가들의 시각을 살펴보면 한국 기업이 무조건적으로 불리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이 그래도 존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협력을 통해 미국 허가 문제를 사실은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기적 수출 확대에 유리하다, 이런 분석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국내 원전 기업들은 우수한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 또 신뢰도까지 갖추고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과 또 신한 자산운용 등 이런 원전 관련 ETF도 동시적으로 상장이 되면서 사실은 원전 산업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 쪽도 이미 다자간 개발 협력에서 한국의 경우 원전 수출은 미국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은 불가피했다라고 하면서 이 프로젝트 수주마다 제재 가능성이 낮아져서 앞으로 제3국 수출,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원전 시장 진출 확대에 앞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주, 또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앞으로 견조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원전주들은 좀 급락을 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을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역시나 원전 이야기 해봐야겠죠.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폴더블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건설과 하나오션 이야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이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가 다시금 좀 부각이 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측이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수천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급해주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이번 합의 어떤 점이 좀 문제인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쉽게 말하면 우리 쪽이 너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한수원과 한전은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신용장이라는 게 만약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은행이 대신 돈을 내주겠다는 보증서인데요. 사실상 백지수표를 건넨 셈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무 제공 조항입니다.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9천억 원 가까운 물품이나 용역을 반드시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걸 이행하지 못하면 웨스팅하우스가 보증 신용장을 근거로 은행에서 바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원전을 수출해도 남는 게 많지 않다는 얘기고요. 원전은 보통 수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인데 이익 대부분이 외국 기업에 돌아가면 우리 기업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구조가 장기적으로 우리 원전 산업 전체 수익성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9천억 원 가까운 물품이라든지 용역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장 분할 조항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북미라든지 유럽 같은 큰 시장에는 진출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볼까요? 네, 이 부분도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주요 시장은 웨스팅하우스에게 내주고 그 나머지 시장을 우리가 맡기로 한 겁니다. 합의문을 살펴보면 체코를 빼고 유럽 대부분과 북미,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같은 안정적인 시장들은 웨스팅하우스가 맡게 되고요. 우리 쪽은 동남아나 중동,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지역에서만 수주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합의 전후로 한수원이 스웨덴이나 폴란드 같은 유럽 프로젝트에서 차례로 빠진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사실상 유럽과 북미 시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SMR 같은 신형 원전까지도 웨스팅하우스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종속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조항은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에 뒤늦게 드러나면서 밀실 합의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스스로 제한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드러나게 되면서 정치권과 업계에서도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원전주들 크게 또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제 정부가 직접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사실 대통령실은 어제 이런 관련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산업부에 계약 과정에서 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대통령실 대변인도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산업위에 긴급 소환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불리하지 않다라면서 방어를 했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원천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 한 기 수출 때 1조 원 정도를 동맹국에게 주는 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요. 또 다른 쪽의 의견을 살펴보면 실제로 남는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 한 건을 넘어서서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원전 산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체코 원전 수주 이 성과 뒤에는 아무래도 좀 불합리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경쟁력에서 더 큰 부담을 안고 이제 갈 수가 있으니까요. 예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앞으로의 원전 산업에 대한 향방에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겼습니다. 이제 애플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배경에는 아무래도 폴더블 폰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 조사에 따르면 2분기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1%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3%에서 8%포인트 오른 겁니다. 반대로 애플은 56%에서 49%로 내려오게 되면서 양사의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출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삼성은 830만 대를 출하하면서 전년보다 230만 대를 더 팔았는데요. 보급형 갤럭시 A 시리즈 판매가 늘어난 데다가 이 폴더블 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은 얇고 가벼운 디자인 그리고 내구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35% 이상 오르고 있고 반대로 애플은 7% 정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업계에서는 10년 전 대화면 스마트폰 경쟁처럼 이번에는 폴더블 폰을 두고 삼성과 애플이 다시 맞붙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 경쟁 못지않게 사실은 부품 경쟁력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내부에서는 자사칩, 이 엑시노스 부활 가능성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가 부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삼성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원가 부담일 겁니다. 올해 상반기 외부에서 이 들여온 모바일 AP 비용을 살펴보시면요. 반도체 비용이 7조 7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 S25와 또 최근 폴드 7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전량 탑재한 게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 스냅드래곤 자체도 비싼 데다가 생산을 맡은 TSMC가 공정 단가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삼성은 다시 자사칩, 엑시노스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건데요. 엑시노스를 쓰게 된다면 원가를 줄일 수 있고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엑시노스는 발열과 전력 효율 문제로 소비자 신뢰가 한번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엑시노스의 성능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안착하기 어렵겠고요. 업계에서도 엑시노스를 부활시키느냐 여부가 앞으로 삼성의 수익 구조와 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관건은 아무래도 성능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6부터는 엑시노스가 다시 탑재될 가능성까지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점이 좀 달라지게 될까요? 네, 일단 핵심은 새로 개발 중인 차세대 칩 엑시노스 2600입니다. 이번 제품은 삼성의 최신 2나노 공정으로 만들게 되고요.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첨단 기술이 처음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력 효율과 성능을 동시에 잡기 위한 차세대 방식인데요. 무엇보다 온디바이스 AI 성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자체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최근 성능 테스트에서도 전작보다 훨씬 개선이 됐고 퀄컴의 최신 칩과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내년 초 출시될 갤럭시 S26에 이 칩을 탑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성능이 실제로 입증이 된다면 원가 절감 효과는 물론이고 이 기술 자립이라는 상징적인 성과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폴더블 폰에 이어서 엑시노스까지 성공을 한다면 삼성의 스마트폰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소비자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출시 이후에 확인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삼성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인기로 통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좀 끌어올렸다라는 점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엑시노스 칩에 대해서 지금 부활 여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이 성능 검증뿐만이 아니라 시장 반응까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현대건설과 손을 잡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지금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원팀으로 꾸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협약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이번 협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에서 꽤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서울 장교동 하나빌딩에서 하나오션과 현대건설이 협약을 맺었는데요. 두 회사는 전남 신한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설계와 조달, 시공을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 추진 체제를 갖추겠다는 건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하나오션이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즉 WTIV를 직접 건조한다는 점입니다. 이 선박은 15메가와트급 대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국내에서 운영되는 선박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이 목표는 2028년쯤 상반기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고요. 여기에다가 하부 구조물과 해적 케이블, 해상 변전소 같은 주요 설비들도 국내 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핵심 공급망을 국산화해서 해외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동시에 에너지 안보까지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체질을 바꿔놓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해외 의존들을 줄이고 이제는 우리 기술로 지키는 게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보면요, 중국산 이 설치선이라든지 선박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협력 어떤 변화를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국내 해상풍력 현장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만든 WTIV가 국적만 바꿔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일부 기업들은 중국 조선소에서 WTIV를 지어서 국내에 들여오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국내 공급망이 불안하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나왔습니다. 이번 협력은 이런 불안 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조선과 해양 플랜트 경험이 풍부하고요. 또 현대건설은 서남의 실증 단지와 제주 한림 해상풍력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힘을 합치게 된다면 선박부터 기자재까지 국내에서 직접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산화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오션은 이미 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허가를 확보했고요. 현대건설은 설계부터 조달, 시공 전 과정에서 국내 선두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축이 만나게 된다면 국내 해상풍력 산업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협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장기적으로는 해외 의존도를 줄여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 체질 개선까지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해상풍력 공급망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오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서도 하나오션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하나오션은 이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 쪽으로도 굉장히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로까지 뻗어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뒤에 추가 투자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선소를 통해서 이미 미 해군 군함 정비 사업을 3차례나 따냈습니다. 또 현재는 연간 1척 남짓이던 이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는 10척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세웠습니다. 국내 다른 조선사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를 수주했고 삼성중공업은 LNG 해양설비 협력 방안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한국 조선 빅3가 동시에 미국 시장에서 발판을 넓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해상풍력 공급망 국산화를 내비치고 있고 해외에서는 미 해군 협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면서 이중 전략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국내에서는 현대건설과 함께 해상풍력 공급망을 함께 넓혀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마스가 프로젝트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랠리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